자, 9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공통 모듈 설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시스템 연동 설계, 그러니까 시스템 연동이라는 건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 이후에 딱 한 강의가 더 남았거든요, 1과목은. 근데 마지막 강의는 거의 그냥 문제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라서 가볍게 넘기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은 시스템 연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에는 문제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연동 같이 좀 볼 건데, 마지막이 요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시스템 연동 설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연동 설계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코드라는 개념이에요. 이 코드라는 게 뒤쪽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서로 다른 시스템이 서로 연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류가 나거나 어떤 상태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신호값을 줘야 되거든요. 그 개념을 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코드를 보기 전에 코드가 일단은 주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코드가 뭐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코드라는 개념은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이게 딱 코드가 뭐다라고 정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의를 먼저 합니다. 이 코드가 대표적으로 이런 기능을 해요. 어떤 데이터들을 분류하거나 식별하거나 또는 배열하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호, 보통 문자랑 숫자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여되는 걸 코드라고 한다라는 거고, 이 코드의 기능, 기타적인 기능이 이제 표준화, 간소화, 뭔가 연상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암호화 또는 오류 검출 이런 것들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놓고 아래쪽에 코드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 코드의 종류를 제가 오른쪽에 빨간 이 예시로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순차는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면 그냥 순차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001, 002, 003 이런 식으로 부여되는 거죠. 그 다음 블록은 이 하이픈으로 되어 있죠. 특성별로 블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02-01 하면은 요거랑 카테고리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화해서 구분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0진 코드는 도서 분류식 코드라고 해서 자리당 최대 10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230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2가 컴퓨터에 관련된 도서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요 3이 예를 들어 디자인에 관련된 도서다. 그리고 요 0이 뭐가 있을까요? 자격증에 대한 도서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 230은 컴퓨터 디자인 자격증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32다 그러면 일단 2가 뭔지 모르지만 컴퓨터 디자인에 관련된 카테고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도서 분류식 코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룹 분류는 대, 중, 소 분류별로 개수 제한 없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10진 코드는 최대 10개 항목이라는 이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그룹 분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G와 01과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01이 그러니까 11이 될 수도 있는 거죠. 11이 될 수도 있고 14가 될 수도 있고 32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딱 10개가 넘죠. 이런 식으로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좀 더 자세한 예시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 보고 조금 더 탐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예시 코드 같은 게 나오지는 않아요, 문제에. 그걸 이해를 하기 위한 예시로 좀 탐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이 연상 코드죠. 연상 코드는 대상의 특징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어떤 코드를 보고 얘가 이런 제품이겠구나 라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LED를 딱 보면은 예를 들면 LED 전구구나, LED TV구나, LED 모니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상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표의 숫자 같은 경우에는 측정 가능한 수치로 구성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7인치 TV다 라고 하면 여기 27 이런 식으로 써 있는,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 지금 27인치 그 TV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이 같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합성 코드라고 해서 둘 이상의 코드 조합, 지금 마찬가지 이거죠. LED라는 게 연상이고요. 27이 표기 숫자거든요. 그 두 가지가 지금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둘 이상의 코드 조합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식의 코드 종류가 있는 거고요. 이 코드 종류를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시를 딱 보여주면서 이 예시가 어떤 코드를 썼나요?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특징만 구분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시스템 연동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제 책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문제에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암기해야 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압축을 한 겁니다. 자, 일단은 시스템 연동에 데이터와 인터페이스 그리고 웹 서비스 연동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데이터는 당연히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 보통은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랑 이제 공유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그게 이제 데이터 연동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다른 시스템과 연계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동일한 시스템 또 동일한 절차,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서로 조금이라도 다른 형태의 업무를 하거나 다른 데이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율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웹 서비스 연동입니다. 웹 서비스 연동은 이 시스템이 다른 게 아니라 기종 자체가 다른 겁니다. 환경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핸드폰과 어떤 다른 시스템, 다른 컴퓨터 이런 식으로 서로 아예 기종 자체가 다를 때 연동을 하는 방법이 웹 서비스를 통해서 연동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웹 서비스가 지금 여기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에서 웹 2.0으로 넘어갔거든요. 이 웹 2.0에 대한 구조가 책에는 이미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 그걸 짧게 줄인 겁니다. 요게 문제로 나올 거예요. 웹 2.0에 대한 구조가 SOA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잠깐 나올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요. 어쨌든 얘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냐 라는 거를 이제 대충 보시면 되는데 실제 문제는 이 용어가 나올 테니까 용어를 좀 보자는 얘기죠. 이 SOAP 같은 경우에는 통신 규약이에요. 이 SOA가 이 SOA랑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책에는 풀네임이 써 있죠. 어쨌든 이 P가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용어가 다 XML 기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할 만하죠. 그래서 SOAP는 통신규약, 프로토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DDI 같은 경우에는 웹 서비스 검색을 위한 레지스트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WSDL 같은 경우에는 표준 언어다. 서비스를 위한 표준 언어. 그래서 여기 지금 L이 언어예요. 랭귀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도 구분할 수 있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개념이 나와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종류를 좀 보는 건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뭔지는 우리가 1강에서 언급을 했었죠. 아키텍처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붙었으니까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축하기 위한, 구현하기 위한 기본 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 정도 보고 이제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요거 링크 클릭하시면 위로 올라가니까요. 그거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시스템 아키텍처 기반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선정해야 된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도 종류가 많은데요. 시스템 아키텍처에서 이제 지원을 하거나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러면은 이런 시스템 아키텍처에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선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제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어떤 아키텍처, 어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아래쪽에 쭉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계층화. 이제 보통 계층화 아키텍처라고 안 하고 계층화 패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키텍처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계층화니까요. 하나씩 볼게요. 계층이라는 게 이제 레이어를 얘기하는 건데, 그 아키텍처를 몇 개의 계층으로 나눈 다음에 그 서로 인접한 계층끼리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특정 계층만 고치면 유지보수가 조금 더 편하겠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N티어 아키텍처라고 해서 1티어, 2티어, 3티어 아키텍처인데,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요 세 가지를 한 군데에서 이렇게 묶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1티어, 하나로 묶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2티어는 클라이언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한 티어로 하고 데이터를 따로 분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조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2티어. 3티어는 클라이언트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세 가지를 각각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티어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3티어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OA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서비스 단위로 뭔가를 구축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게 이제 설명이 나오지는 않고요. 여기에 이제 이러한 느낌의 이제 레이어가 존재한다 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레젠테이션 한번 프로세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프레젠테이션이라고만 나오지는 않고요. 뭐 프레젠테이션이 UI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뭐 절차라든지 뭐 다른 형태의 용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명확하게 다른 용어가 있으면 그걸 선택한다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SOA가 위에 아까 적혀 있었죠. 웹 2.0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간 지 한참 됐어요. 몇 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SOA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정말 운이 나쁘면 한번 나온다 정도지, 실제로는 요거보다는 아까 봤던 WSDL이라든지 UDDI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로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시험의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가 을이고 시험이 갑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죠. 그래서 이제 언급을 드린 거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건 그렇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좀 보죠. 명확하게 서로 구분이 돼야 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요게 이제 서버고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요청하는, 이게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패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통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는 다수인 경우가 많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대부분 이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게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스터 슬레이브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가 주종을 의미하는 건데, 요즘에는 보통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라고 안 하고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마스터 슬레이브가 조금 옛날 표현이라서. 하지만 시험에서는 마스터 슬레이브라는 표현을 쓰겠죠. 어쨌든 이 마스터라는 게 작업을 배포하는 거고요. 이 슬레이브가 작업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처리한 결과를 마스터가 이제 취합을 하는 뭐 이런 형태의 진행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 필터. 파이프 필터는 이 서브 시스템의 처리 결과를 다음 서브 시스템으로 전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데이터가 입력돼요. 여기서 막 처리를 하면 데이터가 새로 나오겠죠. 그게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입력돼서 처리를 하고 또 넘어가서 또 처리를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 지나가는 경로가 파이프고, 여기 처리되는 곳이 서브 시스템이 필터다. 그래서 파이프 필터 패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다수 서버 중에 적절한 곳으로 전달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클라이언트 서버는 대부분 서버가 하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브로커가 있으면 서버가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서버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어가지고 손님이 딱 오면, 클라이언트가 오면 이 브로커가 지금은 2번이 한가하네, 일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또는 이제 3번으로 보내거나 1번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이 브로커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조율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브로커 패턴의 역할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피어-투-피어. 이거 줄여서 우리가 P2P라고 합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P2P는? 피어-투-피어는 서버 클라이언트 역할이 원래는 정해져 있는데 이게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 그래서 이제 1대4보다는 1대1 관계, 우리가 보통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데이터를 공유할 때 이 피어-투-피어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역할을 서로 바꿀 수 있다. 이게 포인트고요. 다음으로 이벤트 버스는 우리 유튜브 구독 그거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데이터가 처리된 채널에 구독자에게 데이터가 처리됐다고 알람을 전송하는 거예요.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올라가면 그 채널을 구독한 사람한테 영상이 올라왔다고 알람이 가죠.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VC는 데이터와 시각화,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서로 분리해서 이제 구성을 하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데이터 모델에서 이제 당연히 데이터 처리를 담당할 거고, 시각화가 이제 UI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은 얘네들을 서로 조율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한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책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블랙보드 패턴 같은 경우에는 비결정성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비결정성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음성인식 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생각하시면 조금 편해요. 내비게이션으로 예를 들어서 뭐 회사까지 가는 경로를 해달라고 하면 매번 같은 경로가 아니라 조금씩 다르죠. 그 교통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결정성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구현할 때 블랙보드라는 게 이제 그 유용한 패턴이다. 그런 얘기고요. 블랙보드의 구성 요소 나와 있고 각각의 뜻 뭐 딱 보면은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미보다는 구성 요소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책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적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터프리터 패턴이 있어요. 이거는 표현식이나 명령어를 분석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요거는 말 그대로 명령 문자열을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드는 패턴입니다. 뭐 카피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어떤 파일을 복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해석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있는데 이 중에 본인이 구현하고 싶은 어떤 소프트웨어에 적절한 아키텍처를 선택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미들웨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미들웨어는 뭐랑 뭐 사이에 존재한다. 이 위에 우리가 같이 또 본 적이 있어요. 1강에서. 그거 이제 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미들웨어의 종류예요. 좀 보겠습니다. 자, DBMS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에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RPC 같은 경우에는 리모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원격으로 프로시저를 호출한다. 원격이 포인트겠죠. 자, 그 다음에 MOM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기반, 메시지 지향에 비동기 메시지를 전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동기 메시지라는 거는 이제 동기와 비동기 요걸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 동기와 비동기. 우리가 동기화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 동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을 동일하게 맞춘다는 뜻이에요. 기점을 동일하게 한다 그래서 동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을 했으면 저쪽에서도 수정이 되게끔 한다 라는 게 이제 동기입니다. 근데 비동기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동기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뭔가 사정이 있어서 바로 응답하지 않더라도 일단 나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나는 다른 일을 하러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비동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 상대방 쪽에서는 다른 일을 하다가 메시지를 확인하면 그때 이 메시지에 대한 처리를 해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메시지 기반 비동기 메시지를 전달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P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트랜잭션 프로세싱 모니터라고 써있죠. 온라인 트랜잭션 업무 처리를 또는 감시를 위한 어떤 미들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ORB는 여기 객체라는 말이 나오죠. 객체 지향 관련된 이런 미들웨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코바 규격을 구현한다고 써 있어요. 코르바라고 읽어야 되겠죠. 여기 ORB가 똑같습니다. 여기는 ORB랑 똑같은 거고요. 이쪽이 커먼, 그 다음에 이쪽이 아키텍처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인 아키텍처다 뭐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상호 통신을 보장한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TP 모니터, 여기 업무 처리 감시하는 거요. 요거에 대한 장점도 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해서 HTTP에 대한 세션 처리를 위한 이런 미들웨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동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서버랑 서로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요. 정적인 콘텐츠랑 동적인 콘텐츠가 뭔지를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네이버라는 사이트를 딱 들어가게 되면 네이버 로고라든지 검색 버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딱 고정되어 있고 언제 열어도 항상 그 이미지가 그대로 보이죠. 이런 건 정적인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뉴스 내용이 바뀌고 날씨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그런 요소들을 동적인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웹서버와 WAS 이 두 가지를 서로 같이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은 이제 미들웨어까지도 이제 종료가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은 코드의 오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것도 문제로 종종 나오는 부분입니다. 생략 오류, 필사 오류, 전이 오류, 이중 전이 오류, 추가 임의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에 예시만 보면은 감이 딱 오죠. 일단 생략은 여기가 비었죠. 말 그대로 생략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필사는 잘못 입력된 거예요. 여기 2인데 여기 4로 바뀌었죠. 그리고 전이 오류는 위치가 바뀐 겁니다. EH인데 H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중 전이는 그 전이가 2번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는 데이터가 하나, 이게 글이 하나 추가된 거, 문자가 하나 추가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임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오류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H가 H2로 바뀌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4가 추가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류들이 2개 이상 막 섞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랜덤 코드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딱 보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게 영어로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영어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오류들이 발생을 하면 그 오류를 그냥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뭔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오류에 대해서. 그것 부분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까지 오늘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중화. 앞에서도 좀 나온 부분인데요. 이중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중으로 어떤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을 해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한 시스템이 망가지더라도 바로 다음 걸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용성,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특성, 가용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스템이 똑같이 있을 때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둘 다 액티브 상태로 모든 시스템이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건지, 하나는 액티브 형태로 두고 하나는 대기 상태로 둘 건지, 그거를 판단을 해서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재해복구 시스템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미러 사이트라고 해서 즉시 이 동일한 시스템을 동시에 서비스하고 있는, 이 액티브랑 같은 개념이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즉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즉시 복구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렇게. 그리고 핫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시스템이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요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팅만 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N시간, 단시간 안에 복구가 가능하다 라는 얘기고요. 이제 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이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정보 자원만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수일 내에 복구를 해서 정리하는 형태로 하는 거고요. 홀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조금만, 그래서 어떤 공간이라든지 어떤 전기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자원만 보관을 하고 있어서 복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신에 요 콜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가장 낮겠죠.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구 목표 시간과 복구 목표 지점, 요거 RTO와 RPO, 타임과 포인트, 요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타임은 복구 전 최대 허용 중단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RTO가, 여기 지금 제가 빨갛게 해놓은 게 RTO거든요. RTO가 즉시다라는 얘기는 즉시 킬 수 있어야 되는 뜻이에요. 그리고 RTO가 N시간이다라는 거는 복구 전에 최대 허용 중단 시간이니까 N시간까지는 봐주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N시간 안에 시스템이 복구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 시점이라는 거는, 이 시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어떤 지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복구 전에 최대 허용 손실 데이터, 어떤 데이터까지는 손실이 돼도 괜찮다, 이 지점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도 손실이 되면 안 된다 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까지는 손실이 돼도 괜찮다, 어떤 대여 기록까지는 괜찮다, 회원 정보까지는 괜찮다, 도서 정보까지는 괜찮다, 이런 지점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영향 분석이라고 BIA라고 있는데요. 얘는 장애를 가정하는 겁니다. 장애가 발생했다고 치고, 그러면 이런 장애가 발생하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정보라든지 우리 어떤 자산에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해서 RTO를 정한다든지 RPO를 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거를 이제 BIA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BIA를 통해서 RTO나 RPO 이런 걸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재해복구 시스템을 이제 운용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가볍게 영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